프랙처 타프니스 앤 임팩트 테스트 쪽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데 이어서 지난 시간에 그리피스 세오리를 했어요. 그죠? 자, 오늘 여기 할 차례죠? 자, 지난번에 이 그리피스 세오리 취성에서 두 개 크랙이 생겨날 때 탄성 에너지를 잃지만 새로 서피스 에너지가 생겨나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경합을 하는 그 크리티컬한 경계가 어디냐 하는 식으로부터 그리피스 세오리를 유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100% 취성인 경우에 취성만 있을 때 해당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응력을 가했을 때 그 크랙 팁 부분에는 이런 데서 그 소성 변형이 일어난다. 그러면 소성 변형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외부에서 가한 데서 빼고 나머지가 이 또 균열이 생기는 데 쓰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성 변형이 여기다 더해지게 되면 이쪽에 감마 S 텀이 아니라 감마 S 더하기 감마 P, 이게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에 필요한 에너지예요. 소성 변형에 필요한 에너지. 이 두 텀에 더한 걸로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 두 개에다가 여기 E가 있으니까 이 텀. 이건 굉장히 그 재료하고 관계되는 텀이죠. 재료의 물성하고 관계돼요. 재료의 역률, 탄성 개수하고 재료의 표면 에너지, 재료의 소송 변형에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이 텀, 2배의 이 감마 S 더하기 감마 P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크리티컬 스트레인 에너지 릴리스 레이트라고 불러요. 실제적으로 그리피스 세오리에서는 이 감마 P가 없지만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일어날 때는 이 텀이, 이 플라스틱 데포메이션 텀이 더해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더 필요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밖에서 준 에너지가 일부는 소성 변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가 균열이 생기는 데 쓰일 테니까 당연히 이것은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그리피스 세오리에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KT라고 해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라는 걸 배웠어요. 그 크랙 팁 부분에서 곡률 반경의 관계에서 이 루트에 비례하는 거 배웠을 텐데, 여기 보면은 그 곡률 반경식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A에. 그리피스 세오리에서 이 가정하기를 뭐 어떻게 했냐면, 요 A의 그 A는 이 홈이죠. 크랙인데, 그 장축의 길인데, 그 코너에 그 곡률 반경은 충분히 작다. 충분히 작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뜯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그때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가 시그마가 그 맥시멈 값보다 크게 되면 이게 터진다고 했는데, 그거는 터질 수 있는 가능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피스 세오리에서는 A하고 이 표면 에너지가 서로 경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곡률이 작은데 이런 곡률을 갖는 거하고 똑같은 곡률은 같지만 조그만 균열이 있을 때 이 곡률은 충분히 작다고 가정하고 이 곡률 때문에 그 곡률 반경 때문에 스트레스가 집중이 안 돼서 이것이 터지지 않는다는 것은 배제하고, 이거에 대한 지금 크라이테리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다 작다. 그런데 요게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지 이 프랙처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곡률 반경이 없어요. 이 식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곡률 반경은 이미 충분히 작아서 터져나갈 수 있는 조건은 돼 있어요. 하지만 터져나갈래도 A하고 감마와의 이런 관계가 맞아야지 균열이 시작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시그마에다가 파이 A, 이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파이, 시그마에다가 루트 파이 A를 이쪽으로 곱해주면은요. 그럼 여기 남는 게 루트 2,0,0 모듈러스하고 감마 S가 나오는데, 이쪽은 아까도 말했지만 머티리얼의 프로퍼티라고 했어요. 그죠? 재료가 갖고 있는, 재료마다 다른 값들이죠. 물론 A도 다르지만 A하고 다르게 A는 어떻게 만드냐에 달라지지만 이런 것들, 이것도 뭐 달라지는데 이건 재료가 고유로 갖고 있는 그 재료의 그 특성이에요. 프로퍼티. 왜 이렇게 오늘 이상하게 움직이지 이게? 꺼졌다 켜졌다 그러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라는 게 나오는데,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지난번에 배웠던 KT는 스트레스 콘센트레이션 팩터예요. 이것은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라고 해서 K라고 쓰는데,
K는 여기 본 것처럼 K는 여기는 시그마 루트 파이 A. 조금 전에 왜 시그마 곱하기 루트 파이 A라는 텀이 그리프스 대오리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곱해지면 나오는 걸 봤죠. 그 다음에 여기는 K는 1.1 시그마 루트 파이 A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그마 루트 파이 A의 요 앞에 어떤 상수가 하나 붙어 있어요. K는 실제로 Y 시그마 루트 파이 A. 우리가 이것을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Y는 이제 맥의 변수인데 상수예요. 근데 저 디멘셔널리스인데 Y는 이 균열의 모양, 쉐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약 1이 되고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두꺼워야 됩니다. 크랙에 비해서 이 폭이 굉장히 두꺼운 경우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크랙의 경우에는 약 1.1. 그래서 이게 균열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이 외부의 C편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값들인데 뭐 하여간 어쨌든 쉐입에 관계되는 값이라고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둘 다 어쨌든 시그마 루트 파이 A라는 텀에 비례하게 되고 요 K를 우리가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라고 한다. 그러면 요 우리가 이거 프랙처 타프니스라고 정의를 했는데 KC를 프랙처 타프니스는 지난번에도 봤어요. 우리가 커브에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그 면적이 타프니스하고 관계가 된다고 그랬는데 얼만큼 이 인성이 있느냐 하는 거를 나타내주는 척도인데 프랙처까지의 타프니스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의 얼만큼 우리가 이 재료가 질기냐, 견뎌주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것은 물질의 이런 어떤 조건에서 어떤 온도에서 측정하느냐 혹은 어떤 환경에서 측정하느냐 아니면 로드 레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잡아당기느냐 천천히 응력을 가하느냐 하는 것 따라서 다 달라지는 값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 정해졌다. 이 물질에서 하나 정해졌다 그러면 이 값이 이거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가 프랙처 타프니스보다 크면은 재료가 균열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는 여기처럼 시그마 루트 파이 A가 될 거고. 근데 이 단위가 굉장히 좀 이상해요. 왜 파이는 상수니까 시그마가 메가파스칼, 스트레스의 단위죠. 혹은 PSI든지 뭐지. 메가파스칼, 뉴턴 퍼 미터 제곱. 그거에다가 여기 루트, 이게 길이니까 길이의 단위의 루트. 그러니까 PSI를 이거는 영국 단위니까 루트 인치로 하든지 아니면 미국식으로 하면 메가파스칼 루트 미터 하는 단위가 아주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껌뻑껌뻑거리면서 가지? 이 프랙처 타프니스를 보면 어떤 게 인성이 좋으냐. 재료가 프랙처가 일어날 때까지 얼만큼 잘 견뎌주느냐 하는 걸 보면 여기 일반적으로 메탈이나 알로이가 이 프랙처 타프니스가 굉장히 크죠. 다이아몬드, 여기 세라믹 같은 건 굉장히 낮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굉장히 취성이 있기 때문에, 브리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는 이제 높고 폴리머도 낮고 그래서 이런 금속들 혹은 합금류가 굉장히 그 프랙처 타프니스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테이블이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단위를 보면 메가파스칼 루트 미터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크라이테리언을 나타내 준 그림인데 우리가 여기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요 Y, 이건 모양에 따르는 어떤 맥의 그 상수고요. 시그마 루트 파이 A라고 했죠. 그게 프랙처 타프니스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 이 재료를 얼마까지 쓸 수 있냐면 요 시그마죠. 그게. 그 다음에 크랙을 얼마까지 허용할 거냐. 크랙의 사이즈를. 이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A와 시그마.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어떤 재료를 만들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요거 말고 이 프랙처 타프니스는 우리가 뭐 측정해서 어떤 조건에서 측정하면 그런 값이 나올 텐데 그럴 때 재료에 얼마만큼 이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한
크랙까지가 그 재료에 있으면 견뎌내느냐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두 개가 프랙처 타프니스 KC보다 크면은 터지니까 작으면은 이걸 이쪽으로 곱해보면 요거죠. K가 KC보다 작을 때는 터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균열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디자인은 이게 가장 클 때, 가장 작아지게까지 견딜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 함수가 돼요. 루트의 함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루트 A분의 1 형태니까 이게 A에 대해서 그리면 루트 A분의 1에 대해서 이런 형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재료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A를 그러니까 균열 사이즈를 작게 만든다면 이 외부에서 응력을 많이 가해도 균열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속의 재료의 균열이 점점 커진다면은 크게 있다면 우리가 사용도 이런 데서 깨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프랙처가 일어나는 영역이고 이 범위 밑에서 써야겠죠. 마찬가지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그마를 쓸 때 시그마를 정해놓고 그러면 이런 시그마에서 쓰고 싶을 때 어떤 시그마에서 쓰고 싶을 때 A를 얼마까지 만들어내야 되느냐 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시그마 분의 1 이건 루트 A분의 1 시그마 A분의 1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응력을 작게 걸면 크게 좀 균열이 큰 게 있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재료에 만들면은 균열이 뭐 한 가지만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고 사이즈가 굉장히 분포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장 취약한 것부터 일어나겠죠. 취약한 크랙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데부터 가장 취약한 데부터 균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게만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좋은데 균열이라는 걸 고르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데이터마다 산포가 큽니다. 그렇겠죠. 이게 뭐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균열이 어떻게 되는지 속을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산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그 통계 처리를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날개인데 프랙처 타프니스가 어떤 우리가 사용 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프랙처 타프니스가 지금 26 메가파스칼 루트 미터다라는 값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뭐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제일 큰 이 흠집이 이 안에 있는 게 9mm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얼마까지 쓸 수 있겠냐? 그 만약에 요 9mm까지 있을 때 페일리어를 112까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Y값 뭐 이런 게 다 집어넣으면 112까지 쓸 수 있을 때 만약에 같은 재료를 이런 특성을 갖는 재료를 4mm짜리까지만 허용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값 갖고 이거 같으니까 결국은 루트 A분의 시그마 요거 두 개 곱한 거 루트 A 곱하기 시그마가 양쪽이 같으면 되겠죠. 딴 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112메가파스칼에 9mm짜리면 4mm면 얼마냐 하면은 약 168메가까지 균열 프랙처 없이 견딜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균열이 있으면 균열이 클수록 불리하겠죠. 스트레스를.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라고 여러 가지 뭐 알로이 합금들에 대해서 알루미늄 합금 뭐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글래스 같은 것은 이일드 스트렝스 나오지도 않죠. 그냥 이일딩이 없으니까 프랙처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메탈 같은 데 경우는 이일드 스트렝스 다 나와요. 여기는 이제 프레스 데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재료들이니까 세라믹 그냥 브리틀해 버리니까 여기 K1C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이렇게 보면 이거 세라믹에 비해서 훨씬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프랙처 타프니스가. 요 K1C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한 페이지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서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K1C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K1C. 이렇게 나와 있죠. 이 KC가 지금 프랙처 타프니스라는 건 여기서 알고 있고요. 근데 1이 뭐냐? 이건 이런 거예요. 어떤 재료가 파괴가 일어나는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텐사일 모드가 있어요. 텐사일 모드.
텐사일 모드라는 것은 재료가 뜯어져 나갈 때 만약에 이렇게 균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균열 위아래로 잡아당기면 뜯어져 나가겠죠. 절로 터져 나가겠죠. 이런 모드가 완 모드예요. 모드 완. 텐사일 모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걸 뭐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 위를 밀어가지고 뜯어내는 형태가 슬라이딩 모드라는 게 있고 옆으로 찢어내는 거. 토션 모드.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K1C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얻은 값이에요. 이렇게 인장을 줘가지고.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은 플레인 스트레인 컨디션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복잡한 게 있는데 이 응력 계산하는 건 굉장히 복잡해요. 텐서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크랙이 이렇게 있으면 크랙 앞쪽에 이런 부분으로 응력이 XY 지방향으로 어떤 응력을 받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세트해가지고 각도하고 계산하고 다 그래요. 그래갖고 나오는데 어쨌든 K1 모드는 인장 모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장 모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K1 값을 구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정량적인 값을 이렇게 구해내지만 이 실험 장비부터 고가고 실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이 그러나 이것은 정량적이진 않고 정성적인 좀 정성적으로 프랙처 타프니스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인성을 정성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까 그 K1C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찍고 뭐 슬라이딩하고 이런 거는 정량적으로는 구할 수 있지만 뭐 좀 측정이가 샘플 프리퍼레이션 그러니까 샘플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임팩트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임팩트 테스트의 원리는 여기 보면은 severe testing case라고 했어. 굉장히 가혹하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실험을 하게 되면 머티리얼이 더 브리틀해진다. 같은 재료도 아까 보면은 K 값, 프랙처 타프니스 값은 그 로딩 레이트라든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엿 같은 걸 갖다가 살살 잡아당겨서 끊는 거하고 확 잡아당기는 거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임팩트는 그거의 극한 상황에 망치로 딱 때리는 거예요. 먼저 이걸 잠깐 해보면 간단한데 여기 이제 샤피 테스트가 있고 이제 아이자 테스트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요. 요 V 나치라 그래. 쉐브론 나치라 그러는데 이 주유소에 가면 쉐브론 그 기름집 그 기호가 이렇게 갈매기처럼 이렇게 그 병장 그 계급장처럼 이렇게 파져 있어요.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쉐브론 나치라 그래요. 나치라는 것은 홈을 파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 규격에 맞게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물려놓고 여기다 물려놓고 여기서 이런 햄마가 각도기가 있어요. 그래서 햄마가 이렇게 해서 딱 때리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간적인 로드가 가해지는 거죠. 재료에. 그럼 어디가 부러지겠어요? 여기가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홈이 있으니까 다른 데가 안 부러지고 여기가 딱 부러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딱 가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 가서 뭐 제일 최고로 올라간 지점을 얘가 체크를 해줘요. 그럼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는 뭡니까?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이쪽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건데 그럼 나머지는 높이까지 못 올라간 이 차이는 얘가 샘플이 깨지는데 흡수가 된 에너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갖고 측정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해요. 원리는 간단하죠. 그 아이자 테스트는 이 샘플을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물려놓고 세로로 걸어놓고 낯을 넣고 이렇게 세로로 찌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비슷한 방법인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임팩트 테스트예요. 임팩트 테스트 하면 아까 설명했지만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에요. 엄청 로딩 레이트가 엄청 빠른 거죠. 순간적으로 땅 때려버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천천히 잡아당길 때보다 확 때리게 되면은 브리틀해지고 재료가 그 다음에 타프니스가 더 줄게 나타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로드 레이트를 점점 증가시키면은 여기 E에 점을 찍은 것은 DT분해니까 시간당 스트레인 레이트가 큰 거죠. 라저 E.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게 스트레인인데 여기다 점을 찍으면 스트레인 레이트를 얘기해요. 시간당의 레이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분당 얼마, 초당 얼마 늘어나느냐 하는 걸 얘기하니까 이게 크다. 그럼 같은 재료를 당길 때 아까 말했죠. 생각하기 좋게 좀
눅진눅진한 엿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천천히 이건 천천히 당기는 거죠. 시간당 늘어나는 길이를 천천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멀리까지 늘어나겠죠. 근데 그걸 확 잡아당기면 금세 끊어지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딩 레이트가 빨라지면 당연히 yield strength는 증가해요. 하지만 elongation은 줄어들어요. yield strength가 올라가면 tensile strength도 당연히 인장 강도도 올라가는데 percent elongation은 줄어들게 됩니다. 왜? 이런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려면 소성변이 일어나려면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확 원자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안 줘버리니까 여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디스로케이션 움직여가고 하는 데는 이런 디스로케이션 뭐 장애물을 넘어가든 지들이 움직여 슬라이딩하든 뭐 하든 약간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보다 급하게 잡아당기면 그런 것들이 못 가니까 하드닝처럼 못 가니까 재료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딩 레이트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요. 템퍼러처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온도가 똑같은 거를 아까 엿이 좋은 케이스인데 그걸 그 냉장고에서 꺼낸 엿을 확 잡아당기는 거하고 뭐 한 50도 정도 된 엿을 잡아당기는 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재료인데. 분명히 온도가 높을수록 브리틀하지 않고 연성이 좋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브리틀해지겠죠. 맞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조금 전에 말했던 임팩트 테스트, 해머를 이렇게 때려서 높이를 갖고 측정하는 거는 정성적이에요. 좀 비교적 정량적으로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정성적인 거는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이 쓰이는 데가 바로 이 DBTT 측정에 쓰여요. Ductile to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예요. Ductile to Brittle. 이게 연성이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취성으로 바뀌는 거죠. 아까 엿을 생각하면 돼요. 온도가 높으면 늘어나던 놈이 온도가 낮아지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브리틀해져요. 근데 재료에는 그런 특정한 온도를 갖는 재료들이 있어요. 이런 DBTT를 갖는 게 아닌 재료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FCC 메탈 같은 거는요. 여기 뭐 카파니클, FCC 메탈은 이런 DBTT가 안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하이 스트렝스 머티리얼, 굉장히 강도가 높은 이런 재료들도 잘 안 보이는데 특히 주목할 게 이 BCC 스트럭처. BCC 대표적인 게 알파 아이온이에요. 그죠? 여러 번 얘기했죠. 철, Fe. Fe가 온도가 높으면 914도 혹은 912도보다 높으면은 FCC였다가 912도 혹은 14도로 나온 측량이 910도 정도에서 내려오면 상온까지 보통 뭐냐면 BCC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BCC 철 구조물에 많이 들어가죠. 그죠? 이것이 이런 보면 여기서 임팩트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가 임팩트 에너지가 뚝 떨어지잖아요. 어떤 온도 구간 이하에선 임팩트 에너지가 굉장히 에너지라는 것은 뭐야? 이게 그 파괴될 때까지 우리가 밖에서 가해준 에너지죠. 그게 작다는 얘기는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취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아이언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이거는 이거 BCC가 변환된 거고 이런 Ductile to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가 뭐 여러 가지 조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배 만들고 하는 건 4도라고 나와 있어요. 4도. 그래서 먼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배들이 지금 반쪽짜리가 나고 이거는 또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가 반쪽이 난 거예요. 겨울에. 근데 왜 겨울에 그럼 반쪽이 났느냐? 바로 이 온도가 여기 뭐 겨울에 저쪽 뭐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이 지금 여기 아연이 지금 DBTT 온도보다 낮게 가니까 이게 취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취성이 생겼는데 배는 여러 용접 부위들이 있잖아요. 뭐 용접을 해서 쇠판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접 부위에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파도가 땅땅 때리면 거기서 균열이 시작되면 쫙 깨져버리는 거죠. 취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배가 갈라진 거예요. 타이타닉도 저기 뭐 북극 쪽 글로 항해하다가 겨울에 항해하다가 뭐 빙산 조각을 부딪혀가지고 이게 파괴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실제로 응용하는 재료들이 아주
추운 지방에서 쓸 때 이런 DBTT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서비스 온도가 뭐냐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올라와서 보면 같은 재료인데 여기 보면 이 카본 스틸이에요. 일반 카본강, 탄소강을 갖다가 똑같은 재료를 갖다가 다 여러 이제 그 온도가 다른데 아니요. 예. 여러 다른 온도에서 이제 그 임팩트 테스트를 해보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게 임팩트 에너지가 큰 데서 툭 떨어졌다는 얘기는 취성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같은 데는 취성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DBTT가.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DBTT, 그 Ductile to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디를 잡을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각 온도에서 마이너스 59도, 마이너스 12도, 4도, 16도 여기서 쭉 온도가 올라가 여기 온도 높은 것부터 낮은 데로 오면서 이 파단면 사진이 있어요. 깨졌으면 그 단면이 있겠죠. 프랙처가 일어났으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취성이 있는 거는 그거 인트라 혹은 인터그래뉼라로 깨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 뭐 연성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끊어져 가지고 보면은 왜 이렇게 딤플이라는 것도 있고 파이버러스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것은 여기는 파단면이 취성으로 깨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면의 사진을 보면 현미경 사진을 보면 파이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늘어나다가 끊어진 것들. 그러면 이제 소성 변형이 있다는 것은 좀 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취성이 아니고 그런 이렇게 뭐 치즈가 끊어지듯이 이렇게 좀 늘어나다가 끊어지는 파이버러스한 그런 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임팩트 에너지를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그려놨고요. 여기 보면은 쉬어 프랙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몇 프로가 이 면 중에서 100%가 다 브리틀하게 깨졌냐 아니면 파이버러스한 이렇게 연성을 갖는 그렇게 끊어진 흔적이 몇 프로가 되느냐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한 이 뭐 책에 나온 대로 아마 이 정도 온도에서 110도 정도에서 이제 다 파이버러스한 게 보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를 잡는 데도 있고요. 10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취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취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잡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요 임팩트 에너지를 20줄에서 잡아서 여기를 온도로 잡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취성과 인성이 50% 되는데 5대 5 되는 데서 잡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컨벤션을 써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쪽을 많이 써요. 100%를 쓰는 이유는 어차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서비스할 때 쓰려면 여기를 놓고 이 밑에서 안 쓰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죠? 취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를 피해서 쓰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좀 안전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이것은 여기를 잡기도 하고 뭐 또 여기를 가운데 50%를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컨벤션이 있다 하는 걸 알아두고 어쨌든 이렇게 단면 사진을 해갖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K1C를 구하기 위해서 인장 모드로 해서 다 하면은 정량적인 값은 알 수 있지만 굉장히 까다로워요. 측정이. 그런데 임팩트 테스트는 샘플을 쭉 만들어 가지고 낯이 만들어서 딱 때리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DBTT를.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샤피 테스트나 아이자 테스트 같은 거는 이런 임팩트 테스트는 여기에 이런 데 적합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파괴 이제 두 가지 남은 걸 공부하겠는데요. 이 두 개의 파괴가 퍼티그하고 피로라는 겁니다. 피로. 사람도 피로하면 쓰러지죠. 피로 현상이라고 해요. 퍼티그.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크립 두 개. 이 이제 두 개의 파괴가 나왔어요. 아까 같은 파괴 같은 것은 그냥 일반 그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가 줬을 때 파괴가 되는 거고. 이 퍼티그는 뭐냐면 반복 피로예요. 다이나믹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정적인. 여태까지가 다 스태틱이었다면은 뭐 햄마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로딩 레이트가 굉장히 빨랐던 거지만 퍼티그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사이클릭한 거예요. 근데 사이클릭한데 원래는 사이클릭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파괴가 일어나는 뭐 스트레스가 시그마 C가 얼마다.
근데 그 시그마 C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왜? 다이나믹한 사이클릭한 그 스트레스가 반복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돌면서 한쪽이 밴딩 됐다, 컴프레션 됐다 하면서 계속 밴딩, 컴프레션을 C편에다 주면서 그러면서 측정을 하는 장비인데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varies with time.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의 사이클로 바뀌는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이제 평균 스트레스예요. 여기다 놨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위아래로. 이게 진폭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사이클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파장이.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 민이 제로에서 텐션이 됐다, 컴프레션이 됐다. 이게 마이너스면 컴프레션이니까 텐션이 됐다, 컴프레션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 민 값이 0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번은 이렇게 잡아당겼다, 한 번은 같은 스트레스로 압축을 했다, 인장했다, 압축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반드시 사인이 아니라 이렇게 뭐 찌글찌글찌글하게 해서 형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웨이브지만 이 각각에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고 그랬을 때 요 진폭 있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S라고 표현해요. 스트레스 앰플리튜드. 스트레스의 진폭이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 앰플리튜드예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퍼티그라는 건 뭐냐? 퍼티그는 시그마 맥스가 이 맥스가 시그마 C 그러니까 프랙처에 필요한 스트레스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인데 여기 보세요. 90% of mechanical engineering failure. 그러니까 이제 기계 요소들의 90%가 이 퍼티그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이 퍼티그로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퍼티그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도. 이 장주기도 있고 단주기도 있고. 예를 들면은 구조물이 안 쓰인 데 없지만 여러분이 그 동대문에 가면 동대문 있죠. 동대문. 그 실제로 동대문을 거기다 하고 2호선을 팔 때 전문가들이 거기 들어갔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왜? 지하철이 지나다니잖아요. 뭐 3분 간격으로 2호선이 지나다니죠. 그러면 지하철이 갈 때마다 진동이라는 게 오잖아요. 음파도 스트레스죠. 파형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사이클링이거든요. 주기로 왔다 갔다 있다가 없다 이렇게 주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화재가 파손되느냐 파손이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군데 광범위해요. 그다음에 아예 사이클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것은 스트레스지만 뭐 서멀 퍼티그도 있어요. 서멀 퍼티그 열 피로 현상. 그건 뭐냐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팽창 수축을 하는데 이쪽이 프리엔딩. 이게 마음대로 늘어날 수 있게 해주면 스트레스가 안 생기죠. 근데 얘가 자유롭게 이제 열을 받아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싶은데 어떤 게 막고 있으면 어때요? 얘는 반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늘어나고 싶은데 못 늘어나면 얘는 컴프레션을 받고 줄어들고 싶은데 못 줄어들게 하면 텐션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계속 재료가 열 피로를 받아요. 이제 그런 것도 열 피로도 주기가 작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되면은 겨울에는 추웠다가 여름에는 더웠다가 봄가을에 그런 것도 큰 광범위한 사이클을 볼 수 있잖아요. 열 피로.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트레스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S라고 그랬는데 이 재밌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재료들이 이런 특성을 보이는 재료가 이런 특성을 보이는데 뭐냐면 이 페러스 알로이. 그래서 페러스 알로이니까 철 합금 계열이니까 철이나 뭐 타이타늄 알로이도 여기 들어가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any number of cycles to failure예요. 몇 번 반복을 하면은 이게 failure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좋은 거죠. 그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도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이것이 뭐였냐면 평균 값에서 우리가 진폭을 얼마나 주는 거였죠. 스트레스가 진폭이 크면 클수록 빨리 깨진다는 건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게 높으면 오래 못 가서 깨지겠죠. 사이클 수가 작은 데서. 조금 스트레스를 낮춰주면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 이하가 되면 요 진폭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은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걸어주면 사이클이 금세 가서 깨지고 프랙처가 일어나고 점점 페일리어라고 그러죠. 페일리어가 일어나요. 페일리어. 이상 이제 크립에서는 럽처라고 하고 파손이라고 하나? 이쪽에서 퍼티그는 또 페일리어라는 얘기를 써요. 일반 학교에서는 프랙처라고 쓰고 다 깨진다는 얘기인데 페일리어라고 쓰는데 이 페일리어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진폭이 작아지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쓰면 안전한 게 이런 철합금, 철계 합금이나 아니면 타이타늄 합금 같은 게 거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퍼티그 리밋이라고 해요. 퍼티그 리미트. 퍼티그가 일어나는 한계다. 그거보다 낮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non-ferrous alloy, 알루미늄이나 카파나 마그네슘 같은 것은 저런 퍼티그 리밋이 없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낮아도 파괴가 일어나요. 물론 사이클은 오래 버티지만 페일리어가 계속 이게 리밋이 없이 내려가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건 종류가 이렇게 있다니까 뭐 그렇게 알아야지 뭐. 보통 이걸 잴 때 처음 이 높은 스트레스를 얼만큼 주고 측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텐사일 스트렝스의 TS, 텐사일 스트렝스, 이 재료가 갖고 있는 텐사일 스트렝스의 약 3분의 2 정도 값을 갖고 시작을 해요. 퍼티그를 실험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좀 낮추고 거기서 낮춰가면서 실험을 해서 이 데이터 포인트를 잡아내요. 물론 여기서 쓴 샘플은 못 쓰죠. 왜냐면 깨져버렸으니까 이만큼 사이클에서 깨지면 샘플을 많이 준비해서 처음에 텐사일 스트렝스, 이일드 스트렝스하고 텐사일 스트렝스 알죠? 그 재료에 텐사일 스트렝스의 한 3분의 2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해가지고 몇 사이클에서 페일리어가 일어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점점 낮춰가면서 이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이 퍼티그에는 이제 이 실험식이 나오는데 크랙이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퍼티그는 보면은요, 사이클이 만약에 10,000사이클에서 깨졌다. 그러면 그 사이클이 대개 처음에 크랙이 생기는 거, 크랙 포메이션, 그 다음에 크랙이 전파돼 가는 거, 크랙 프로파게이션, 그 다음에 페일리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페일리어는 급속히 생기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데는 크랙의 포메이션, 크랙이 생성되는 거하고 크랙의 프로파게이션, 전파되는 이 두 단계로 나눠요. 그러면 예에서 10,000사이클에서 이게 페일리어가 일어난다. 근데 예에서 초기에 1,000사이클은 포메이션 하는데 1,000사이클이 들어갔고 나머지 9,000사이클은 전파가 되는 데 써서 최종 10,000사이클에서 페일리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재료는 5,000사이클을 갖다가 균열 만드는 데 쓰이고 또 뭐 1,000사이클이 파괴가 돼서 균열을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전파되는 데는 몇 사이클 안 가서 깨질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를 그 아까 앰플리튜드 그 스트레스 앰플리튜드를 갖다가 작게 걸면은 균열이 생기는데 오래 걸립니다. 사이클이. 근데 생기면은 금세 그 다음에 이거에 상대적으로 쉽게 깨져요. 근데 스트레스가 높으면 균열이 금세 생겨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저쪽에 가서 전파돼서 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넘버가 사이클이 많아지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 사이클당 얼마씩 균열이 늘어나느냐 하는 거죠. 이게 dm분의 요거에 요 한 사이클당 얼마씩 균열이 커지느냐 하는 것은 델타 K에 M에 비례한다. 이 델타 K는 아까 배웠던 시그마 루트 파이, 파이는 뭐 상수니까 여기다 빼놨는데 파이에 비례하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예요.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예요. 그래서 이 델타 시그마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시그마 맥스와 시그마 미니멈 그 차이겠죠. 델타 시그마는. 요 시그마 맥스에 하고 요거 시그마 이런 응력 아까 여기 써놨죠. 요것이 지금 시그마 맥스에서 시그마 미니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K도 요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하고 맞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는 컴프레션이거든요. 이쪽은 컴프레션이에요. 컴프레션.
균열은요. 그때도 공부했지만 균열이 있는데 잡아당기면 지퍼가 뜯어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잡아당기면 뜯어지지만 누르면 압축을 하면 어때요? 안 뜯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 지금 압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0 이하는 다 압축이죠. 컴프레시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델타 K가 이게 만약에 미인 값이 여기 위에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놀면은 맥시멈 마이너스 미니멈 맞는데요. 델타 K가. 이런 경우라면 델타 K는 이 맥시멈에서 미니멈을 빼주는 게 아니라 0을 빼줍니다. 왜 그럼 저 밑은 크랙하고 상관이 없어요. 크게. 왜 그러면 크랙은 텐션에 의해서 지금 모두가 이렇게 벌어져서 뜯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 위에 있다면은 그냥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준 거를 델타 K에다 집어넣어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로 나는 압축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이럴 땐 0까지. 이해가 되죠? 네, 크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 시기에 하는 것처럼 뭐 이게 크면은 크랙이 빨리 자란다. 크랙 gets longer. 네. 이게 길면은 이게 빨리 자란다. 이게 비례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A가 크면은 크다. 델타 S는 크다. 로딩 프리퀀시가 인크리즈 하면은 자주 이렇게 프리퀀시가 올라간다 해서 요런 것이 이제 재료마다 다른 거죠. 요 지수가 크면은 이게 빨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수를 자기가 크립 테스트, 퍼티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데다 봐가지고 이게 어떤 그 지수를 움직이는가를 갖다가 공부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재료가 파괴가 돼도 항상 증거를 남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프랙토그래피라고 그랬는데 파단면을 갖고 연구하는 거예요. 사진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재료가 퍼티그로 해서 퍼티그인지 뭔지 모르죠. 근데 봤을 때 이렇게 빗살무늬가 나오죠. 이걸 우리가 그 비치 마크라고 그래요. 해변에 가면 이게 모래가 이렇게 파동이 생기잖아요. 비치 마크. 혹은 클라임 쉐어 마크라고 그래요. 조개 보면은 대합 쪽에 이렇게 껍데기에 보면 이렇게 빗살무늬가 쫙 있죠.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저 비치마크 같은 건 육안으로 보이는데 현미경을 가지고 전자현미경을 갖고 들어가면 요 주름 하나 사이에 막 수천 개의 주름이 보이기도 해요. 수천 개의 주름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스트라이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줄무늬, 스트라이에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비치마크 같은 것은 그냥 육안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물론 안 보일 때도 있지만 뭐 보일 때도 있는데 이 스트라이에이션은 굉장히 그 사이즈가 마이크론에 가까워가지고 아주 굉장히 작아서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이 비치마크 하나가 스트라이에이션이 막 모여서 생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가 있는데요. 균열? 여러분이 아까도 그 책에서 봤지만 균열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가장자리 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게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에 재료를 쓰는데 뭐 늘려서 쓰든지 하면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에서 성형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플라스틱 데포메이션 하면 뭐예요? 디스로케이션이 빠져나갔죠. 빠져나가면 실제로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거기가 뭐예요? 단차가 생겨 있잖아요. 원자층이 이렇게. 근데 이게 번들로 디스로케이션이 몇 개가 뭉쳐서 빠져나가면 거기가 이렇게 턱이 진다고요. 홈이. 그럼 그 홈 같은 데가 이 퍼티그 크랙의 시작점이 돼요. 그런 계단처럼 된 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면이 매끈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게 꼭 나이테 같아서 예를 들면은 지하철이 어떤 재료가 지하철 때문에 이게 파괴가 됐다고 합시다. 근데 퍼티그. 근데 낮에만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낮에 가다가 저녁엔 진동이 없으니까 서요. 그러면 저런 무늬가 생겨요. 또 갔다가 또 쓰면 이렇게 데이 바이 데이 하루 이 주기를 갖고 이런 게 생겨난다고. 그래서 이런 힌트를 프랙토그래피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원인이 생겼고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서 이 페일리어가 일어났구나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죠.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그래서 퍼티그를 이 방지하는 법은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크랙이 전파되는 거를 막으려면은 압축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눌러줘야 되죠. 지퍼가 자꾸 트어져 나가는 걸 막으려면 눌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이건 샷피닝이라고 그랬는데 케이스 하드닝. 이게 이런 기계 부품 요소의 표면을 강화시키는 거죠. 왜? 여기다 쐐기 같은 걸 박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뭐 탄소를 집어넣거나 뭐 질소를 집어넣거나 나이트라이딩이나 뭐 카브라이제이션, 침탄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탄소를 침투시킨다. 침탄.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총칭해서 케이스 하드닝이라고 그래요. 케이스. 이런 쇳덩어리 표면을 갖다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럼 마모 제품 같은 거에는 균열이 크랙이 처음에 생기면 퍼티그 하면은 계속 기계가 동작을 막 하면은 그 크랙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포즈, 부여하는 거죠.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서피스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컴프레션을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더 높은 스트레스에서 견디죠, 이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텐사일이 크면은 크랙이 퍼져나가기 쉬우니까 스트레스가 낮아도 깨져버리죠.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은 같은 스트레스를 걸었을 때 텐사일이 큰 놈은 넘버 오브 사이클이 얼마 안 가서 페일리어가 일어나고 적당하게 텐사일을 근데 컴프레션을 제로나 컴프레시브를 걸면 큰 아주 사이클이 커지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샷피닝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뭐 로에서 카본 가스를 머문 거를 뜨거운 데서 이렇게 확산해서 집어넣든지 아니면 질소를 집어넣든지 혹은 크랙이 생길 수 있는데 아까 같은 대로 이런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데는 이런 데에 스트레스가 응집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주죠. 코너 같은 데를. 이제 저런 것들이 방지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파괴가 퍼티그 때문에 일어나요. 90%. 그래서 이렇게 스무딩을 해주면, 라운딩을 해주면 라운딩 코더는 훨씬 더 응력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다. 여기 케이스 하드닝 나오죠. 카본이나 뭐 나이트로젠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런 기아 같은 거, 기아는 계속 마찰하잖아요. 마모가 될 수 있고 이 기계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런 걸 확산을 시켜주면 그때 배웠 것처럼 얘가 들어가서 인터시셜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주변에 줄 테니까 크랙이 있던 것도 못 움직이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크립이에요. 크립은 기다는 뜻이에요. 기어간다. 크립. 기다는 뜻인데 단어 그 자체는. 이것도 재밌죠. Sample deformation at a constant stress. 스트레스가 일정해요. 다이나믹이 아니에요. 이건 정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가 이일딩이 일어난다. 이일드 스트레스보다 낮은 데 썼으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이. 그런데 거기서 이일드 스트레스에서 변형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일드 스트렝스보다 낮은 데서 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변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크립이라고 해요. 그런데 크립은 여기 어디에 있겠지만 0.4 tm 좀 고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온도가 있어야 돼요. 상온에선 크립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천장에다 엿을 매달아 놔요. 그럼 자기 무게가 하중이죠. 자기 무게가 참 스트레스, 자기 단면적으로 자기 무게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딱딱한 엿을 그냥 매달아 놓으면 가만히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온도를 올려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상상이 되죠? 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크립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은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 기계 부품 같은 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폐열을 이용해서 무슨 지역 그 난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열을 다시 활용하는데 그래서 그런 원자력 발전소는 다 바닷가에 있죠. 물로 식히려면 너무 힘드니까 바닷물로 해수로 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걸 자꾸 식히고 뭐 순환하고 냉각하고 해야 되니까 바닷가에 있어요. 후쿠시마도 보고. 이제 그런데 고온이죠. 고온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뭐 가스가 계속 지나가면 밖으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이게 파이프다. 근데 이런 고압의 가스가 계속 지나가요. 뜨거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텐션을 받는 거죠. 바깥쪽으로. 그럼 이 상태랑 같은 거죠. 매달아 놓은 거랑. 그런 것도 있고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카타스트로픽 디자스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보잉 747의 그 엔진이 이만한 거에 이제 터빈 이게 블레이드가 있어요.
터빈 블레이드라고 해서 비행기 날개들 쫙 봤죠. 그게 돌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열 몇 시간을 뉴욕에서 날아오는데 거의 뜨겁단 말이에요.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은데 얘가 원심력을 받고 있잖아요. 계속. 원심력은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날아온다고 가정하면 이 날개 하나가 밖으로 늘어나려고 하는 원심력을 갖고 있는데 뜨거운 데 있죠. 그게 뭐예요? 하중이, 정하중이 계속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게 돌아가지만 얘가 볼 때 느끼는 하중은 일정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온도는 높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난다고요.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나면은 여기에 가서 부딪히겠죠. 그럼 깨지면은 깨지면서 이제 엔진 하나가 멈추면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거기도 뭐 니켈 베이스 슈퍼 알로이 같이 이렇게 크립 레지스티브 머티리얼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크립에 저항이 강한 재료를 그런 데 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반은 아니고 좀 온도가 높은 데서 여기 보면은 스트레스가 일정하게 가는데 이게 일드 스트렝스보다 훨씬 낮은데 시간이 지나면 엘롱게이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늘어나.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립에 대한 스트레인을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스트레스는 일정하게 주어 있으니까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늘어나느냐 하는 현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갖다가 이게 0초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재료를 이제 시험을 시작해요. 그러면 쭉 스트레인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냐면 재료에다 갑자기 하중을 딱 이제 시작하려고 얼마 뭐 하중을 걸겠죠. 스트레스를 얼마 딱 거는 뭐 몇 psi를 혹은 뭐 메가파스칼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이 뭐예요? 탄성 변형이 일어나서 이만큼 쭉 늘어나겠죠. 재료가. 그리고 가만 놔둬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건 인스턴테이니어스 데포메이션은 시편을 딱 하중을 가자마자 생기는 스트레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갖다가 딱 이제 여기다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얼마 하중을 딱 줬어요. 그러면 그때 이게 어느 정도 초기에 딱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슬슬슬슬 늘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늘어나냐? 처음에는 이 기울기가 늘어나는 레이트죠. dt분의 d가 이 늘어나는 레이트가 어때요?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율이 줄어들죠. 이 기울기가. 그러다가 일정하다가 점점 빨라져서 끊어져요. 여기서 이제 파괴를 갖다 failure라는 말, fracture라는 말 안 쓰고 rupture라고 그래요. 크립은 또 rupture라는 말을 써요. 파열됐다 그러나?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이런 세 구간인데 여기를 그러니까 primary creep이라고 그래요. primary 혹은 transient creep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를 secondary 혹은 일정하기 때문에 steady state creep이라는 말을 써요. 구간 steady state creep. 그 다음에 여기를 tertiary creep 이렇게 불러요. primary, secondary, tertiary죠. primary, secondary, tertiary 혹은 transient 이거를 steady state creep.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데는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용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짧고 이 부분을 주로 쓰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는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좋은 거죠. 크립이 없는 거죠. 이 기울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두 가지가 싸우는 겁니다.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죠? 소성 변형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 탄성이지만 여기서부터 소성 변형이 있는 겁니다. 이제 모양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배웠죠.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면 증식도 되고 막 해서 뭐가 일어나요?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나죠. 점점 재료가 강해지는 겁니다.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서 스트레인 하드닝 때문에 점점 늘어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재료가 강해지니까 늘어날수록.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그때 배웠는데 온도가 0.4 TM보다 일반적으로 올라가면은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재결정화가. 근데 이건 0.4 온도 재결정화가 일어나랑 말랑 하는 건 밑에 온도예요. 거기서는 뭐가 일어나죠? 재결정화 전에 뭐가 있어요? 메커니즘이. 자,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가면 그레인 그로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초기에 뭐가 있었죠? 리커버리 구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디스로케이션 막 증식도 하지만 서로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디스로케이션,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인 때문에 생긴 스트레인 하드닝하고 리커버리 레이트이 서로 맞비슷하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는 리커버리보다는 워크 하드닝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워크 하드닝이 더 강하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리커버리는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워크 하드닝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 하드닝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리커버리가 이제 어느 정도 따라잡으면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는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뭐 이 중에 하나가 네킹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크랙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뭔가 어딘가 이제 결함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쫙 거기 응력이 집중되니까 뭐 그레인 슬라이딩, 그레인 바운더리 슬라이딩 같은 거죠. 그레인끼리 미끄러지는 거. 이 크립은 고온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가 있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구역별로의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 0.4 tm 이상이고 디포미 체인지 위드 타임이고,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립 레이스는 점점 가팔러지겠죠.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그죠?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다 실험식인데, 그래서 스트레인 레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온도를 생각 안 하면 이 스트레인 레이트죠. 시간당 늘어나는 비율은 이거 뭐야? K1. 저희 K2로 하는데 K1 시그마. 요 N과 K는 물질에 따른 상수, 이거 관련된 값들이고, 이 시그마의 N승에 비례한다. 그런데 여기는 크립 역시 온도하고 관계되는 거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건 일정 온도에서라면 이렇지만 온도 텀이 들어가면은 이 뒤에 온도 텀이 이렇게 들어와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QC. 이게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온도하고도 관계되고 스트레스와도 관계되죠. 온도에도 관계되고 스트레스에도 관계되고. 그래서 크립을 막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크립이 생기는가를 알아야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값이라든가 이런 값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자가 무슨 그레인 바운더리에 따라서 디퓨전하는 거냐, 슬라이딩이냐, 뭐 베이컨스냐,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나바로 헤링, 뭐 무슨 세오리 많이 있어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갖고 원인을, 길목을 알아야지 이걸 잡으려면은 길목을 알고 고쳐야 돼. 진단을 무슨 병인지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약을 쓰죠. 그래서 이 식을 갖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겁니다. 요 값이 뭐하고 맞아 들어가느냐 같은 거를 따져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뭐하고 맞아 보니까 아마 이것은 길목이 이런 것 때문에 크립이 생길 것 같다 하면 그걸 이제 처방을 내려가지고 막아줘야겠죠. 근데 이제 크립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내가 어떤 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재료를 써야 되는데 얘가 언제까지 파괴될지 기다려가지고 그 뭐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속 실험을 한다든가 온도를 높여서 실험해서 온도 낮은 데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정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라슨 밀러의 한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럽처 타임, 크립의 800도에서 20kg KSI를 가했을 때, kg PSI예요. 가했을 때 이 S590 아연이 얼마 견디냐 하는 거를 보라 그러면 이 S590에 대한 이 테이블에 가가지고 20kg를 딱 보면 어떤 이 라슨 밀러 이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 지수. 그래서 이 식에다 갖다 지수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보라고 이 사람이 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료마다 이런 게 다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읽어보면 요것은 상수거든요. 이것은 뭐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맞아 들어가는 상수니까 20은. 요게 온도, 절대 온도.
TR은 L 값은 여기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이거 몇 킬로다? 그럼 요 킬로다 그러면 여기서 읽어서 그 값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요거 온도 집어넣어주면 요거 20이니까 요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온도가 높으면은 뭐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고 이런 것도 메커니즘이 될 수 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크립은 세라믹은 브리틀하잖아요. 근데 엿도 브리틀하지만 온도가 높으면 연성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세라믹도 온도가 높으면은 크립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고 뭐 이래서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레인 바운더리, 그레인들이 이런 그레인들은 옥수수 나달 같은 거라고 그랬죠. 결정 덩어리. 이놈들 사이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레인 바운더리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갱이들이 이렇게 미끄러지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잡아당기니까 그레인 사이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그레인 바운더리 따라가지고 이런 뭐 캐비티도 생기고 하는데 그렇게 미끄러져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레인 바운더리 슬라이딩이라고 그러는데 미끄러진다고. 그래서 세라믹도 이런 걸 하는데 세라믹은 잡아당기는 실험은 잘 안 해요. 잡아당기면 이놈이 취약하기 때문에 세라믹은 압축 갖고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놈이 어떻게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어떻게 줄어 들어가는가를 본다고요. 근데 세라믹에서는 크립은 나타나죠. 온도가 높으면 세라믹도 크립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주로 뭐 이런 거를 지금 연구하는 건 세라믹보다는 다 우리가 봤던 뭐 금속 계열인데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본 것처럼 일반 프랙처가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본 게 두 가지가 퍼티그와 크립이 있어요. 퍼티그는 다 일정 우리가 뭐 변형이 일어나는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 이하인데 퍼티그는 사이클릭에 의해서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거고 크립은 온도 때문에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정하중이지만 크립은 일정한 하중이지만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마 9장이 끝난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휴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10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